그래서 이 시간에는 79페이지에 있는 영업의 수익의 개정 과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업의 수익의 첫 번째 이자 수익입니다. 여러분,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등의 예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는 예금을 하겠죠. 금융기관에다가 대여해주는 회사는 없죠. 그래서 이 거래처에는 대여금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에는 이제 예금을 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 때 이자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이자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이자 수익이고요. 예금에 대한 것도 이자 수익이지만 대여금에 대한 것도 이자 수익입니다. 거래처에 여유자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은 이제 투자 자산이죠. 그래서 약정된 이자를 받는 거, 그게 바로 이자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하겠죠. 우리가 그 시험에서 나오는 회사는 금융업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FAT 1급은 도소매업 법인으로 나오거든요. 도소매업에서 이자가 발생했다. 영업한 수익이 아니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영업 수익이죠. 금융사업이니까. 그러나 금융사업이 아닌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이자 수익이라는 건 영업 외적인 수익이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의 아주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자 수익을 넣어서 한번 분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경우에 이제 은행에 예금한 것이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법인 회사인데 정기예금, 국민은행에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해가지고요, 오늘 만기일이 됐어요. 그래서 만기일이 도래되어서 원금하고 이자 20만 원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2천만 원에 20만 원. 그런데 이에 대한 소득세 2만 원을 차감했어요. 차감하고, 이게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거죠. 차감하고 당사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이때 이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게 이자 수익 혼자 달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뭐 예금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대여를 했으면 그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같이 이자 수익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대개. 자, 그러니까 차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 얼마가 들어옵니까? 2018만 원이 들어오네요. 이만큼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또 이제 대변 부분을 보면은 정기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정기예금도 국민은행 거죠. 얼마가 감소합니까? 2천만 원 감소하죠.
정기예금의 원금이 2천만 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 감소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차변. 요거 비용, 대변이군요. 대변. 이 대변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 원 예금해가지고 이자 붙은 거란 말이죠. 요거 수익 발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가 빠졌느냐? 다른 건 다 기록됐는데 요 소득세 2만 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차감하고 요게 지금 아직 회계 처리가 안 됐죠. 네. 법인이 납부하는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그래서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걸 회계 처리할 때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요. 이 세금을 은행이 갖는 게 아니죠. 예,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예수금. 그러면 원천징수를 당한 법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원천징수를 당한 법인. 우리 법인은 세금을 3월 달에 법인세로 납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세금을 낸 결과가 돼요.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줄을 맞춰서 2만 원 선납세금. 그러면 선납세금은 우리가 그 당좌자산 공부할 때 이 개념 과목은 소개가 없었어요. 네,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당좌자산이에요. 자산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 그래서 원천징수를 당한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영업의 수익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자 수익을 잡을 때 이 세금 공제한 18만 원만 이자 수익 잡으면 안 돼요. 이자 총액이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그래야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2만 원의 선납세금 잡을 금액이 회계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이 선납세금은 나중에 기말에 결산 정리할 때 법인세로 대체를 시켜요. 법인세로. 그 납부할 법인세에서 이 2만 원을 빼고 납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냈으니까 세금을. 자, 법인세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이 사용한 비용을 다 뺀 거 당기순이익이죠. 그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요 20만 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리 냈잖아요. 그러니까 선납세금인 거죠. 그래서 다음에 3월 달에 법인세 세무조정 해가지고 내는 그 법인세 낼 때는 요 2만 원 빼고 내야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았다가 결산 정리 때 이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그렇게 해서 없어져요. 이 자산은. 그래서 기말까지는 이 선납세금을 유지하다가 결산 수정분기 때 선납세금은 없어지고 이것이 비용화된다. 그때 법인세로 비용화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내는 세금에서는 이 2만 원은 빼고 납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자 수익 잡을 때는요. 원천징수 얼마 했다라고 해서 이걸 미리 빼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이자는 18만 원이잖아. 우리가 개인이 그러죠.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개인이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냈다고 그래서 선납세금 잡았다가 그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은 기납부세액이라는 걸 그렇게 신고하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은행에 낸 세금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거 이런 거 없죠. 근데 여기 법인은 공제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을 잡을 때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익이 이자 수익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단기 매매증권 공부하면서 이미 설명했죠.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가 높을 때 그 차액이 바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이고요. 만약에 공정가치가 낮으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여기 이자 수익도 말이죠. 이자 수익의 상대 개정 과목이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 이자 비용은 돈을 차입을 하고서 우리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 이자 비용. 그게 이자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그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높으면 그 차액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고 이것이 영업의 수익인 것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의 상대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 한쪽을 알면 반대 그 상대 개정 과목인 영업의 비용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 이자 수익이 대변에서 이렇게 발생하듯이 영업의 수익 모두 대변에 기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외환 차익이 있고요. 또 바로 다음 판에 건너서 있네요. 외화 환산 이익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외환 차익과 밑에 있는 외화 환산 이익은요, 모두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입니다. 환율 차이. 자, 환율 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은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외환 차익은 만약에 부채로 본다면 외화 부채로 생각한다면 외화 부채를 상환할 때 갚을 때 환율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에요. 그게 외환 차익입니다. 그런데 외화 환산 이익은 그걸 갚을 때가 아니라 부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외화 부채를 결산일에 현재의 환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그렇죠. 부채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부채가 줄어들게 돼요. 환율이 하락을 하면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죠. 부채가 감소하면. 그래서 그 이익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의 상대 개정 과목으로는 뭐가 있냐면 외화 환산 손실이 있고 외환 차익의 상대 개정 과목으로는 외환 차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환 차손. 네. 그래서 외환 차손 하면은 영업의 비용이고 외환 차익 하면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익이 난다고 그랬을 때 제가 환율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부채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자산의 경우를 보면 환율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외화 자산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그럼 외화 자산이 뭐가 있느냐? 수출업체. 수출하는 업체를 생각하면요. 만약에 지난달에 100만 달러치 미국으로 어떤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100만 달러. 그때 환율은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면 100만 달러 곱하기 1,000. 그러면 1,000만. 예. 10억이네요. 10억. 1,000원 곱하면. 그렇죠? 100만. 100만 불 곱하기 1,000 하면 10억인가요? 네. 그런데 10억이었는데 환율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000원으로 900원으로 한번 떨어졌다고 볼까요? 그러면 한 달 만에 900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면 100만 불을 받으면 100만 달러를 받으면 곱하기 한국 돈은 9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달에 외상 매출금 붕괴할 때는 10억이었는데 이렇게 곱하면 9천만 원이 나와요. 9천만 원.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서 외화 자산을 받을 때는 100만 불을 받았는데 우리가 환전을 하면 이게 9천만 원이 되잖아요. 1,000만 원만큼 9천만 원이라 9억이 되는 건가요? 10억이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러네. 9억이네요. 9억. 예, 이게 10억이니까. 그러면 1억만큼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환차손입니다. 자, 그래서 부채와 자산은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서로 역현상이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만약에 떨어지는 추세다. 얼마 전까지 떨어졌는데 요새는 뉴스에서 별로 안 다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얼마 전까지 뉴스 보면 환율이 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런 것들을 염려했는데 우리가 환율이 떨어질 때 어떤 업종을 걱정을 하냐면은 수출하는 업종들을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수출 대금 나중에 받는데 환율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외국에 차입을 하는 회사, 외국 외자를 도입했다든가 수입하는 회사 이쪽은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네. 우리나라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10월 1일 미국 뉴욕 은행으로부터 외화 부채 외화 차입금이라고 하죠. 외화 차입금 10만 달러 이날 환율은 1,000원이었습니다. 1불당 1,000원. 외화 차입금 10만 달러를 차입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환전하여. 이렇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2일인데요. 뉴욕은행에서 10만 달러 차입해가지고 환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한화로 입금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가 되냐면 10만에다가
하나, 둘, 셋. 1억 원이군요. 대변은 1년만 빌렸다고 그러죠. 1년. 예, 단기 차입금. 뉴욕은행 거 1억 원입니다. 자, 차입시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외화 환산 이익은 언제 나오느냐? 12월 31일 결산일을 맞이하여 뉴욕은행의 차입금을 수정분계 하시오라고. 수정분계하였다. 네. 수정분계하였다. 결산일 환율 알아야 되겠죠. 결산일 환율은 하락했어요. 900원으로 달러당 9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3개월 만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현재의 환율로 우리가 지금 뉴욕은행에 갚는다면 10만 달러를 갚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 10만 달러를 현재 환율로 계산해 주면 9천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단기 차입금이 뉴욕은행의 단기 차입금이 1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1,000만 원 차이가 생기죠. 그거를 부채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것은 단기 차입금 뉴욕은행 거 1,000만 원. 여러분 부채를 차변에 기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 감소가 되죠. 이 부채 감소는 무엇으로 인해서 왔어요? 환율 하락으로 왔죠. 이것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한다 이거죠. 1,000만 원 이렇게. 바로 이 외화 환산 이익이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자, 이제 외환 차익이 나게 만들어 볼게요. 외환 차익이. 외환 차익은 언제 발생하냐면요. 이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환할 때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기일이 됐어요. 만기일이 1년이 딱 됐어요. 그래서 뉴욕은행 차입금 만기일이 도래하여 오늘이 이제 1년째 되는 날이어서 만기일이 도래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변제했다. 상환일 환율 적용해야죠. 800원입니다. 상환일 환율은 800원이다. 이렇게 자꾸 이 외화 부채의 경우에 환율이 떨어지면 자꾸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차변에 우리 지금 이 단기 차입금을 갚았으므로 갚는 날은 차변에 와야 되는데 지금 단기 차입금이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 결산 때 부채 감소 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 장부에는 지금 9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9천만 원으로. 그래서 차변의 단기 차입금 뉴욕은행 거는 1억이 아닙니다. 결산 때 이미 부채를 갚는 걸로 실제로 갚은 건 아니지만 부채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걸 수익으로 발생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단기 차입금은 9천만 원이다. 그리고요 대변에 자 현금이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뭐 수수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환율이 오늘 800원이었어요. 800원씩 10만 불을 갚아야 되죠. 우리 회사 장부에는 9천만 원으로 하나로 표시되어 있지만 뉴욕은행에다가는 9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0만 불을 송금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곱하기 800원 하면은 8천만 원이면 됩니다. 현금 8천만 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차변의 단기 차입금 9천만 원은 부채가 감소하는 거고요. 대변의 현금은 이제 자산이 감소하죠. 바로 이 1,000만 원 이것을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이때는 환산이 아니라 그냥 외환 외국 돈으로 환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 외환 차익 1,000만 원 기록합니다. 이것 또한 영업의 수익입니다. 예, 여러분. 자, 외환 차익이라는 것은 상환할 때, 상환 시에 발생할 수 있고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 하는 것은 결산 때, 결산 수정 분기에서 나타나는 영업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환율이 오르는 것으로 풀어보면은 전부 이 외화 환산 이익은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 되고 외환 차익은 또 차변의 외환 차손. 그래서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은 나중에 그렇게 환율이 오른 것으로 판단하시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 잘못된 게 있나요? 네. 요거요? 두 번째 거요? 지금 예, 900원 곱하기 10만 달러. 그러면 9천만 원인가요? 예? 한번 지금 요 기준으로 부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기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욕은행에 10만 불인데 오늘 결산일에 환율이 900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달러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으로 통화기호를 원으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환율 가치로 9천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천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부채가 지금 1억 원이 잡혀 있죠. 9천만 원으로 바꾸려면 1천만 원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를 1천만 원 시키면 돼. 대변에 이게 갚아서 감소했다는 대변에 현금 뭐 이렇게 자산 감소를 시키겠는데 갚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평가 수정분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외화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외화 부채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 계정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네. 1억 원을 9천만 원으로 만들려면 차변의 부채 감소 1,000만 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고, 외환 차익은 차익금이 만기 때, 만기 때 환율이 하락했으면 외환 차익, 환율이 상승했으면 외환 차손. 부채의 경우로 예를 들었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화 자산, 외상 매출금 같은 거, 외국으로 외상 매출한 거, 이걸로 생각하면 지금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이게 환율이 자꾸 떨어지면은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외화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시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험에서는 이런 외화에 관한 것들은 주로 부채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요. 아무래도 이해가 쉬워요, 부채가. 외화 자산보다는. 그래서 부채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영업의 비용에서 여러분 외환 차손 나오면 뭐 굳이 제가 분계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환율이 거꾸로 가면 요 분계에서 이 분계 사례에서 환율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면 전부 다 차익이 아니라 차손, 환산 이익이 아니라 환산 손실이 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 중에 수수료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경우를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데,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자인 사람은 수수료 수익이 그 자체가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항상 이 개정 과목을 말이죠, 어떤 기준으로 이 개정 과목을 지금 분류를 하고 있냐면,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 기준으로 지금 이 이론도 정리가 돼 있어요.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 기준으로. 우리 FAT 1급 교재는. 그러니까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의 수수료 수익이라는 것은 영업 외적인 거다, 이거죠. 우리가 컨설팅하는 회사가 아니죠. 컨설팅하는 회사는 컨설팅 자체가 수수료예요. 그게 바로 매출액이 됩니다. 그러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에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해줬다. 그러면 도소매하는 법인이 무슨 용역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도 판매를 하는데 우리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상품을 우리가 팔아줬어. 그러면 그건 매출액이 아니죠. 우리 상품을 파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다 파는 게 아니라 팔아주고서 하나에 파는데 1,000원씩 수수료를 받기로 했어요. 한 개 파는데 1,000원씩. 그래가지고 100만 개를 팔아줘가지고 1억 원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수수료 수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했을 때, 마지막에 처분했을 때 장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게 되면은 그 차액이 이익이죠. 그 이익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이죠. 만약에 장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그건 영업의 비용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처분이익. 이것도 유형자산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무형자산이라고 하면은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무형자산을 처분했다면 무형자산 처분이익이요. 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다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또 투자자산 처분이익. 이것도 역시 유형자산의 경우하고 똑같아요.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투자자산 처분이익.
예를 들면 투자 부동산 같은 거예요. 네, 투자 부동산, 즉 건물이나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10억에 산 건물을 이번에 팔 때 1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더 받았죠. 그 2억은 차변에 대변에 투자자산 처분 이익으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12억 현금 받았다 하면 차변에 현금 12억, 대변에 건물 처분했으니까 건물 10억, 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2억 하면은 차변 대변이 12억으로 맞죠. 자, 자산 수중이익. 예. 자산 수중이라는 것은 자산을 증여받았다. 예. 자산을 증여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면은 그 금액을 자산 수중이익으로 기록합니다. 네. 자산 수중이익은 이제 이런 경우예요. 자, 우리 회사의 대주주인 김길동 씨가 있는데 그 김길동 씨가 우리 법인에다가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증여받았죠. 그럼 회사는. 근데 그 건물이 자, 김길동 씨의 회사, 개인 회사 장부에는 5천만 원이에요. 취득 금액이 5천만 원인지, 예, 하여튼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시가는 1억 원짜리예요. 그게. 예, 시가는 1억 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차변에 건물이라는 것이 생겼죠. 건물을 새로 받았으니까. 건물이라는 것을 5천만 원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1억 원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남의 회사 장부로 기록을 할까요? 우리가 돈을 주고 샀으면 5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면 5천만 원을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증여받았잖아요. 시가로 기록합니다. 예, 공정가치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그러니까 대주주 김길동 씨는 5천만 원을 증여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5천만 원은 회사의 장부상 금액일 뿐이고 만약에 김길동 씨가 이걸 증여를 안 하고 부동산에 내서 시가대로 만약에 거래가 일어났다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도 건물의 취득 금액을 1억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산 증가가 되고요. 자, 이걸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기록한다 이거예요. 이게 자산 수중 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이다 이거죠. 자, 자산 수중 이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시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시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채무 면제 이익은 채무, 부채를 말하죠. 부채를 면제받았다 이거예요.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금액을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인 채무 면제 이익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래처 삼성전기의 외상매입금 2천만 원 중 1,900만 원은 당일에 현금으로 상환하고 잔액은 면제받기로 하였다. 이런 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거래처 삼성전기로부터 상품을 매입을 우리가 해서 팔고 있는데, 예, 외상 매입금이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갚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좋다고 깎아주는 회사는 없겠지만 아무튼 무슨 사연이 있어서 100만 원은 안 받겠다. 예, 안 받겠다 하고 거래처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는 지금 외상 매입금이 2천만 원으로 회계 장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갚은 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제로가 되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1,900만 갚았다고 해서 1,900으로 하면 아직 100만 원이 장부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을 전부 2천만 원 부채 감소를 시켜야 0이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부채 감소 시키세요. 그런데 돈은 얼마 줬냐면 1,900만 줬어요. 그래서 대변에 자산 감소가 1,900이 됩니다. 그럼 100만 원이 바로 그걸 이걸로 채무 면제 이익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채무 면제 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을 발생시킨다. 채무 면제 이익. 시험에서는요, 이 채무 면제 이익과 자산 수중 이익은 띄엄띄엄 나오는 그 개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빈번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띄엄띄엄 나오는 게 위험하잖아요. 기출문제에 쭉 있으면 수험생들이 몇 회차를 풀어봐더라도 한 번씩 본 문제인데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눈에 잘 안 띄어요. 눈에 잘 안 띄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갑자기 이번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걸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설명 잘 기억하시면 뭐 그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에 자비익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이익. 금액이 적더라도요, 개정과목 분류가 확실하면 그 해당 개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금액이 적으면서 분명하지가 않거나 빈번하지 않은 이익을 말합니다. 자비. 창고 정리하다가 창고 정리하면서 나온 어떤 물건을 갖다가 처리를 했더니 돈을 받았네요. 고물상에서 요거 가져가서 했더니 고맙다고 5만 원을 주고 갔어요. 이거 뭘로 무슨 수익으로 잡아야 되나? 자비익 처리하시면 되겠죠. 빈번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대개 처리할 만한 개정 과목이 미리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자비익 우리가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그 현금 시제가 장부하고 다른데 그 이제 자비익이 나오는 것은 그 현금 시제가 더 많을 때 차변에 현금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잡아놓죠. 시제가 더 많으면. 그런데 결산일까지 그 현금 많은 그 과잉액이 원인이 안 밝혀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차변에 현금 과부족 적어서 털어내고 대변에 자비익 잡죠. 그때도 자비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12개의 개정 과목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있는 12개의 개정 과목에서 상당수의 개정 과목이 상대 개정 과목 영업의 비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뭐가 있냐? 잡이익의 반대가 잡손실. 투자자산 처분 이익의 반대는 투자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이익의 반대가 무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의 상대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게 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의 수익에서 12개를 제대로 이해하면 영업의 비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비용이라는 손익계산서 개정에서 비용 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